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조금 깁니다. 아니, 어쩌면 한 사람의 인생 전부를 담은 이야기라 짧다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지금 68의 나이로 한 요양병원에서 지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사연을 읽다 보니 가슴이 먹먹해져서 오늘은 꼭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저는 옥상에 올라갑니다. 이 요양병원 옥상은 낮고 난간도 녹슬었지만 저만의 자리가 있거든요. 오늘도 새벽같이 올라와 낡은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물었습니다. 피우진 않아요. 그냥 물고만 있는 거죠. 옆엔 오래된 과자 상자 하나를 뒀습니다. 그 안엔 사진 한 장과 머리핀 하나가 전부예요. 사진 속 저는 20살이었습니다. 웃고 있지만 그때도 행복하진 않았어요. 다만 아직 희망이 있다고 믿던 시절이었죠. 엄마가 늘 그러셨어요. 너는 태어날 때부터 복이 없다고. 그 말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복이 없었던 게 아니라 복을 붙잡을 여유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은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털어놓으려 합니다.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도 많지만 이젠 숨길 것도 없는 나이가 됐으니까요. 저는 전미숙입니다. 복 없는 인생이라 불리던 여자였습니다. 저는 1957년 부산의 한 달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5 남매 중 맏이었죠. 아버지 박용수는 하루가 멀다 하고 술을 드셨고, 어머니 김정자는 시장 골목에서 좌판을 펼치며 근근히 살림을 꾸렸어요. 우리 집은 언덕배기 끝자락에 붙어 있는 판잣집이었습니다. 비만 오면 지붕이 새서 양은 냄비를 여기저기 놓아야 했고, 겨울이면 창틀로 들어오는 바람에 이불을 둘둘 말아도 추웠어요. 학교에 가고 싶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성적이 반에서 5 손가락 안에 들었거든요. 선생님이 어머니를 불러 중학교는 꼭 보내라고 하셨대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날 밤 저를 불러 앉히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숙아, 너도 알다시피 우리 형편이 어떤지 알지? 내 동생들 먹이려면 내가 돈을 벌어야 한다. 여자가 공부해봤자 시집이나 잘 가면 그만이야. 그때 제 나이가 13살이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 속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우는 걸 보이면 어머니가 더 괴로워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손으로 틀어막으면서요. 보름 후 저는 감천동에 있는 작은 봉제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재봉틀 앞에 앉아 똑같은 동작을 반복했어요. 드르륵 드르륵 기계 소리가 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손끝은 바늘에 찔려 늘 반창고를 붙이고 있었고요. 월급은 3,000원이었어요. 그중 절반은 집에 갖다 드리고 나머지로 제 점심과 버스비를 냈습니다. 공장 사장 이름은 기억도 하기 싫은데 김철수였어요. 40줄의 뚱뚱한 남자였는데 어린 여공들한테 손을 대는 걸로 소문이 자자했죠. 저도 몇 번 당할 뻔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늦게까지 야근을 시키더니 공장에 저 혼자 남게 하고 뒤에서 어깨를 잡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본능적으로 재봉틀 가위를 들었습니다. 이 가위로 찌르겠습니다. 감옥 가도 상관없어요. 제 눈을 보더니 김철수는 헛기침을 하며 물러섰어요. 그날 이후로 저한테는 손도 안 댔죠. 하지만 다른 애들은 계속 당했습니다.
어떤 애는 임신까지 해서 공장을 그만뒀어요. 17살이었는데 말이죠. 그 애 부모가 찾아와서 난리를 쳤지만 김철수는 돈 몇 푼 쥐어주고 입을 막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세상은 힘 있는 사람 편이고 돈 있는 사람 편이며 여자는 그 어느 쪽도 아니라는 걸요. 특히 가난한 여자는 더더욱요. 공장 생활을 3년쯤 하니 어머니가 또 저를 불러 앉혔습니다. 이번엔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봤다며 시내 미용실에서 일해보는 게 어떠냐고 하셨어요. 월급도 더 많이 준다고요. 저는 싫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어차피 제 인생은 제가 정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16에 들어간 미용실 이름은 선미용실이었습니다. 서면 한복판에 있는 꽤 큰 가게였어요. 처음엔 청소부터 시작해서 머리 감기고 파마 돕고 조금씩 기술을 배워갔습니다. 저는 손재주가 있었나 봐요. 2년쯤 되니 커트도 혼자 할 수 있게 됐고 손님들도 저를 찾기 시작했어요. 거울 앞에 앉은 손님들을 보면서 저는 자주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머리 한 번 하는데 1,000원씩 내고 저는 한 달을 일해도 10,000원밖에 못 버는구나. 그래도 참았어요. 언젠간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늘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숙아, 여자는 돈 잘 버는 남자 만나야 산다. 내 얼굴이라도 괜찮으니 눈 좀 크게 뜨고 다녀라. 그 말이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좋은 남자를 만나야 한다는 생각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게 유일한 탈출구라고 믿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여름이었어요. 미용실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도시 신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름은 이영호. 30살로 아버지가 물려준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한다고 했죠. 이영호는 제가 머리를 깎아주는 내내 친절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서 왔냐? 집은 어디냐? 형제는 몇이냐? 보통 손님들은 무뚝뚝하거나 무시하는 눈빛이었는데 이영호는 달랐어요. 제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 같았거든요. 머리를 다 깎고 나서 이영호가 말했습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 어린 나이에 그 한마디에 왜 그랬는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평생 누구도 제 고생을 알아주지 않았거든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던 제 삶을 누군가 처음으로 힘들다고 말해준 순간이었어요. 이영호는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 미용실에 왔습니다. 머리를 자를 필요도 없는데 말이죠. 그러더니 어느 날 미용실 문 닫을 시간에 맞춰 와서 저를 불러 세웠어요. 미숙 씨, 저랑 저녁 한 번 먹어요. 제가 미숙 씨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날 저녁 이영호는 저를 처음으로 양식집에 데려갔습니다. 스테이크라는 걸 처음 먹어봤어요. 포크와 나이프 쓰는 법도 몰라서 어쩔 줄 몰라 했죠. 이영호는 웃으며 제 손을 잡고 하나하나 가르쳐 줬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이영호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미숙 씨, 저랑 사귀어 주시겠어요? 제가 미숙 씨를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터지는 것 같았어요. 구원받은 기분이랄까요. 드디어 저도 누군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구나.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그런 희망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희는 6개월을 사귀고 결혼했어요. 어머니는 좋아하셨죠. 딸이 드디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시댁 어른들, 특히 시어머니, 오말수는 달랐습니다. 결혼식 날
오말수는 제 얼굴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맛을 다셨어요. 돈도 없고 배움도 없는 게 우리 집 며느리가 됐네. 영호 눈이 삐었나 봐.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혼을 한 뒤였어요. 되돌릴 수 없었죠. 결혼 후 저희는 시댁 근처의 작은 전셋집을 얻어 살았습니다. 이영호는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고, 저는 집안일을 하며 시댁 눈치를 봤어요. 오말수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집에 들이닥쳐서 이것저것 간섭했습니다. 밥은 이렇게 짓는 게 아니야. 김치는 왜 이렇게 싱겁게 담갔어? 청소도 제대로 못해. 역시 배운 게 없으니 이것밖에 못하지. 저는 참았습니다. 남편 이영호가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2년째 되던 해, 이영호의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거래처가 떼어먹고 투자했던 사업이 망하면서 빚이 쌓였죠. 이영호는 점점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집에 오면 저한테 화풀이를 했습니다. 내가 복도 없어서 이 모양이지. 시집 오고 나서 우리 집안이 망해가잖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사랑한다던 사람이, 지켜주겠다던 사람이 이제는 저를 원망하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 오말수는 더 심했습니다. 너 같은 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재수가 없어진 거야. 너 때문에 우리 영호가 망하는 거라고.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죠. 제가 정말 복이 없는 사람인가 싶었어요. 제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해가 되는 사람인가 싶었고요.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낳았어요. 큰아들 준호와 작은딸 수진이요.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들만큼은 저처럼 살게 하면 안 된다고. 이 아이들만큼은 행복하게 키워야 한다고요. 하지만 이영호는 사업 실패 후 도박에 손을 댔습니다. 화투, 경마, 심지어 카지노까지 드나들었어요.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집까지 담보로 잡혔습니다. 어느 날 밤 이영호가 술에 취해 들어와 소리쳤어요. 다 내 탓이야. 내가 복이 없어서 이 꼴이 된 거라고. 이혼하자. 나 혼자 살란 말이야. 저는 그날 밤 아이 둘을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친정에 갔더니 어머니도 반겨주지 않았어요. 동생들 시집장가 보내느라 바쁜데 딸 하나 떠안을 여유가 없다고 하셨죠. 결국 저는 달동네 월세방을 얻었습니다. 보증금도 없는 단칸방이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아침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저녁엔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서 준호한테 동생을 돌보라고 했어요. 준호 나이가 고작 7살이었는데 말이죠. 밤늦게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이 굶어서 울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라면을 끓이려다가 데이기도 했고 수진이는 기저귀도 제대로 못 갈아서 짓무르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아이들을 꼭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미안해.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일했습니다. 손이 부르텄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제 안에서 뭔가가 변해갔습니다. 순하고 착했던 전미숙은 사라지고 독하고 강한 전미숙이 태어났어요. 동네 아주머니가 말했죠. 미숙 씨, 눈빛이 무서워졌어요.
너무 독해지면 사람 망가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망가졌는데 뭐 어때요? 이제라도 독해지지 않으면 죽어요. 아이들은 자랐습니다. 아니, 자랐다기보다는 자라야만 했다고 해야 맞겠네요. 준호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을 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신문을 돌리고 학교에 가서는 졸았죠. 선생님한테 혼나기 일쑤였지만 저는 말릴 수 없었어요. 그 돈이라도 없으면 저희는 밥을 못 먹었거든요. 중학교에 올라간 준호는 어느 날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고등학교 안 갈래. 대신 돈 벌 거야. 나도 이제 컸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공부를 못한 것도 서러웠는데 아들마저 공부를 못하게 된 거잖아요. 저는 준호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안 돼, 준호야. 너는 공부해야 해. 엄마처럼 살면 안 돼.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난 괜찮아. 나는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더 싫어. 결국 준호는 중학교를 마치고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이었어요. 하루 10시간씩 일하며 월급을 받아왔죠. 그 돈으로 수진이 학원비를 냈고 저는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였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점점 변해갔어요. 처음엔 성실하게 일하던 준호가 어느새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 들어오고 술 냄새를 풍기고 눈빛이 흐려졌어요. 저는 걱정이 돼서 준호를 다그쳤습니다. 준호야,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니? 엄마 걱정하지 말고 바르게 살아. 준호가 제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어요. 엄마는 내가 뭘 바라요? 나 평생 공장에서 일하면서 가난하게 살란 말이에요. 나도 돈 벌고 싶어요. 친구들처럼 멋있게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준호를 이렇게 만든 거니까요. 제가 가난해서, 제가 무능해서 준호가 이렇게 된 거니까요. 준호는 19살 때 절도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훔쳤다가 걸린 거예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준호는 소년원에 가게 됐습니다. 소년원 면회를 갔을 때 준호는 유리 너머로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울었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널 이렇게 만들었어. 준호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엄마 탓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엄마, 저 나가면 잘 살게요. 약속할게요.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소년원에서 나온 후에도 계속 사고를 쳤어요. 싸움, 절도, 사기. 20대를 통째로 교도소와 바깥을 오가며 보냈죠. 저는 그 시간 동안 계속 자책했습니다. 제가 좋은 엄마였다면, 제가 돈이 있었다면, 준호가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거라고요. 밤마다 술을 마시며 울었어요. 담배도 배웠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수진이는 그나마 말을 잘 들었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 오빠 걱정 말고 자기만 믿으라고 했죠. 수진이는 대학도 장학금을 받아갔고, 졸업 후엔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도 결국 집을 떠났어요. 결혼을 하면서요. 수진이 결혼식 날, 저는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랑 쪽 하객들이 저를 보더니 수군거리는 게 들렸어요. 신부 엄마 혼자 왔네.
아버지는 어디 가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제 자신이, 제 인생이 모든 게 부끄러웠습니다. 주르노가 또다시 교도소에 들어가고 수진이가 출가하면서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로 저는 작은 분식집을 차렸어요. 5년 넘게 모은 돈으로 가게 보증금을 내고 중고 장비를 샀죠. 가게 이름은 미숙인의 분식이었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없었어요. 동네의 분식집이 워낙 많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떡볶이 국물은 진하게, 김밥은 속을 넉넉하게, 튀김은 바삭하게. 손님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대했어요. 조금씩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오고, 직장인들이 오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왔어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음식을 내줬습니다. 가끔은 돈이 없어 보이는 학생한테 공짜로 떡볶이를 주기도 했어요. 제가 어릴 때 배가 고팠던 기억이 났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가게 앞 노점에서 장사하던 박태수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장님, 장사 잘 되시네요. 열심히 사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박태수는 50대 후반의 남자였어요. 노점에서 과일을 팔았죠. 얼굴에 주름이 많았지만 웃는 모습이 따뜻했어요. 저는 그냥 웃으며 인사만 했습니다. 그 뒤로 박태수는 자주 저를 도와줬어요. 무거운 쌀 포대를 날라주기도 하고 가게 앞 눈을 치워주기도 했죠. 저는 그럴 때마다 밥을 해서 드렸습니다. 박태수는 맛있게 먹으며 말했어요. 사장님 음식은 정이 있어요. 먹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어느 겨울날 저녁 가게를 닫고 나오는데 박태수가 소주 한 병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제 생일인데 혼자 마시기 좀 그래서요. 같이 한잔 하실래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게 안에서 저희는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박태수가 말했어요. 사장님도 고생이 많으시죠? 저도 그래요. 인생이 참 힘들어요. 저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실패한 결혼, 망가진 아들, 외로운 노년. 말하다 보니 눈물이 났어요. 박태수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숙 씨, 사람은 너무 세게만 살아도 안 돼요. 가끔은 기대도 되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박태수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댄 기분이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오래 잊고 있던 감정이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저희는 그렇게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저녁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손을 잡고 걸었어요. 박태수는 저를 사랑한다고 말했고 저도 그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박태수의 가게에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여자가 박태수를 보며 소리쳤어요.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집에는 안 들어오고.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박태수한테 아내가 있다는 걸요. 박태수는 황급히 저를 보며 손을 저었지만 저는 돌아섰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가게에서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한 병, 두 병, 세 병. 취해도 정신은 또렷했어요. 제 자신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길까? 사랑도 죄인가? 박태수는 그 뒤로도 몇 번 찾아왔지만 저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있는 남자를 사랑하는 건 죄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이미 평생 죄를 짓고 살았는데 또 죄를 짓고 싶진 않았어요.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새 저는 60대가 됐고 분식집도 10년을 넘겼어요.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했습니다. 준호는 40대가 됐지만 여전히 교도소와 세상을 오갔어요. 마지막으로 면회를 간 게 3년 전이었습니다. 준호는 많이 늙어 있었어요.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이고 머리도 반백이 됐더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준호야, 이제 그만 좀 하자. 엄마가 얼마나 마음 아픈지 아니? 준호가 대답했어요. 엄마, 저도 이제 지쳤어요. 나가면 진짜 잘 살게요. 하지만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평생 그렇게 말했고 평생 지키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가게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화장을 진하게 한 여자였어요. 그 여자가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박미숙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 이준호 아내 윤하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준호가 결혼을 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아내를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황급히 윤하경을 앉히고 물었습니다. 준호가 어떻게 지내요? 지금 어디 있어요? 윤하경이 비웃듯 말했어요. 교도소요. 또 들어갔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윤하경이 계속 말했어요. 저도 이제 지쳤어요. 결혼한 지 5년인데 3년을 교도소에서 살았어요. 저도 이제 못 살겠어요. 그래서 이혼하려고요. 근데 돈이 필요해요. 위자료 명목으로 1,000만 원만 주세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무슨 돈이 있다고 1,000만 원을 줘요. 저도 하루하루 근근히 사는 사람이에요. 윤하경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이 가게라도 팔아야죠. 시어머니잖아요. 당신 아들이 내 인생 망쳤는데 책임 안 지실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윤하경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제가 준호를 잘못 키워서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망친 거잖아요.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가게를 팔기로 결심했어요. 10년 넘게 지켜온 가게였지만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책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가게를 팔아서 700만 원을 만들었고 제 적금을 깨서 300만 원을 보탰습니다. 1,000만 원을 만들어 윤하경한테 건넸어요. 윤하경이 돈을 받아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으시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가게를 넘기고 나니 저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갈 곳도 할 일도 없었어요. 수진이한테 연락하려다가 그만뒀습니다. 수진이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동네 노인정에서 청소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았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을 받아서 고시원에 살았어요. 밤이면 과거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계속 생각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옥상에 올라가 담배를 입에 물었습니다. 피우진 않았어요. 그냥 물고만 있는 거죠. 그때 누군가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미숙 씨. 돌아보니 박태수였어요. 한참 못 본 사이 박태수는 더 늙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찾았어요? 동네가 좁잖아요. 미숙 씨 소식 들었어요. 가게 팔았다고. 박태수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미숙 씨, 너무 혼자 감당하지 마요. 기댈 사람이 필요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돼요. 박태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숙 씨, 아직 살아야 할 날이 많아요. 포기하지 마요. 하지만 저는 손을 뿌리쳤어요. 박태수한테 기대는 건 죄라고 생각했거든요. 얼마 후 준호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출소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반가우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준호를 만나러 갔을 때 준호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 말에 저는 울음이 터졌어요. 아니야, 준호야. 엄마가 미안한 거야.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나 이제 진짜 잘 살 거예요. 일자리도 구했어요. 공사장 일인데 열심히 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호를 안았습니다. 준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약속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석 달 후 준호는 또 다시 사라졌어요.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도 끊겼죠. 저는 준호를 찾아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즈음 제 몸에도 이상이 생겼어요. 자꾸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병원에 가니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수술을 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수술비가 없었습니다. 저는 수진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딸한테 손을 벌렸어요. 수진아, 엄마가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니? 수진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 저도 지금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요. 남편 사업도 잘 안 되고.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300만 원만. 수진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 때문에 또 돈 쓰신 거 아니죠? 저는 오빠 때문에 더 이상 돈 못 드려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수진이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수술을 포기했습니다. 그냥 약을 먹으며 버티기로 했어요. 어차피 오래 살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노인정에서 쓰러졌습니다. 깨어나니 병원이었어요. 옆에는 수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저는 수진이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평생 너한테 제대로 해준 게 없네.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고생하세요. 제가 모실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수진아. 엄마는 혼자 살 거야.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그날 이후로 저는 요양병원에 들어왔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서 들어온 곳이에요. 여기서 저는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창밖을 보고 산책을 하고 가끔 옥상에 올라가 과거를 떠올리면서요. 준호는 여전히 소식이 없습니다. 살아있는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수진이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제게 용돈을 쥐어주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아요. 수진이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이제 68입니다. 평생을 고생하며 살았고,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는 나이가 됐어요. 가끔 생각합니다. 제 인생이 헛된 건 아니었을까? 제가 태어난 게 누군가에게 짐이 된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저는 살았다고, 포기하지 않고 버텼다고,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사연을 보내주신 전미숙님은 지금도 요양병원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사연을 읽으며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무거운지, 가난이 얼마나 사람을 짓누르는지 느꼈거든요. 그런데 사연 끝에 미숙님이 이렇게 적어두셨더군요. 저는 평생 복이 없다는 말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어머니한테도, 남편한테도, 시어머니한테도, 심지어 제 자신한테도 그런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복이 없었던 게 아니라 복을 알아볼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가난 속에서도 저는 2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비록 잘 키우진 못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분식집을 10년 넘게 운영하며 동네 사람들한테 따뜻한 음식을 내줬습니다. 박태수라는 사람을 만나 잠시나마 사랑을 느꼈고요. 이 모든 게 복이 아니었을까요? 크고 화려한 복은 아니었지만 작고 소박한 복들이 제 곁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몰랐을 뿐이죠. 이제 저는 죽음을 기다립니다.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편안합니다. 평생 싸우며 살았으니 이제는 쉬어도 되겠죠. 여러분께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복 없다는 말로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가끔은 주변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곁에도 작은 복들이 있을 거예요. 제 사연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미숙 올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미숙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며 우리가 얼마나 쉽게 누군가를 판단하는지 돌아보게 됐습니다. 복 없다는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무겁게 짓누르는지도 느꼈고요. 미숙님, 비록 지금은 만나뵐 수 없지만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당신은 복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쓰러지지 않고 버텨내셨으니까요. 그리고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충분히 소중하고 의미 있습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다음 사연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며칠 후 요양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미숙 님이 조용히 잠드셨다고요. 고통 없이 편안하게 가셨다고 합니다. 간호사가 미숙 님의 물건을 정리하다가 낡은 과자 상자를 발견했대요. 그 안엔 사진 한 장과 머리핀 하나, 그리고 짧은 메모가 있었다고 합니다. 복이 없다고 욕하지 마세요. 나처럼 살아도 끝엔 웃게 되더군요. 간호사는 그 메모를 보고 한참을 울었다고 해요. 그리고 창밖을 보니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고 있었대요. 복 없는 인생이라 불리던 여자는 결국 스스로 복이 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작지만 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그 자체라고. 미숙님, 부디 편히 쉬세요.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이 푹 쉬셔도 됩니다. 평생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